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60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3시간 동안에 걸쳐 유치권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겁니다. 이제는 경매 사건에 유치권이 표시되면 무조건 피하시기보다 한 번 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 유치권의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임장도 가시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실제 어떻게 명도하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치권 마지막 시간이죠. 자, 유치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를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권이 허위인 것을 입증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시겠습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한 중대한 판례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유치권자의 대항력 또는 허위 유치권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유치권에 있어서 가장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원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것을, 자, 이것을 경매 이후에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넘겨주고, 자, 그래서 낙찰되기 전에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그것은 경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경매 개시 이전에 점유를 시작했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보통 경매가 나오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공사채권자를 내세워서 점유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개시 이후에 유치권자가 점유한 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했다라는 것을 낙찰자인 여러분들이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서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경매가 시작돼서 보통 5일, 일주일 이내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자, 유치권이 진정 성립하려면 이때 현황 조사하러 법원에 집행관이 나갔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황 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없다면, 그렇다면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에 대한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보통 채무자,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이죠. 집주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원상 복구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의 명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다면 역시 이것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를 해도 되고 간접 점유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간접 점유의 한 형태로서, 자, 아파트나 빌라를 지은 공사채권자,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자, 임대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은 공사채권자,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가 되는데 이 공사채권자,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내용은 반드시 채무자, 집주인이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 공사채권자는 간접 점유를 했을 경우도 점유를 인정하지만 자, 간접 점유를 하는 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간접 점유로서 유치권자는 대항력이 없다라는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점유를 경매 개시 이전에 해야 된다. 자,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유치권이 허위의 유치권 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유치권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판례를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토지가 경매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토지 낙찰자는 낙찰받은 이후에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건물을 지은 공사채권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역시 토지의 소유자는 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건물 자체가 법정지상권이 없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계속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유치권자가 응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경매가 나왔을 때 중요하죠.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거나 또는 건물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없는 자, 그런 지상에 건물이 있고 토지만 경매 대상일 때 토지의 낙찰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그러니까 유치권은 토지 낙찰자에게는 어떤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만약에 임차인이 유익비가 들어간 것을 낙찰자에게 청구하기 위한 유익비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에 자, 임차인의 이 유익비가 자, 필요유익비는 물론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 필요유익비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고 낙찰자와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유치권으로 소송해서 낙찰자에게 지게 될 경우 그 소송 기간 동안에 임대료도 지불해야 되고 낙찰자의 많은 손해를 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이 있다면 결국 낙찰자는 낙찰자의 손해를 임차인의 배당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확실히 유치권이 필요유익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소송으로 갔을 때 많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유치권의 여러 가지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시간에서 배우셨던 유치권의 조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동두천에 걸린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대지가 700여 평방미터고요. 건물이 큽니다. 자, 토지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그림상에 가설된 시설이 보이죠. 그래서 건축 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금액이 28억에 감정이 됐었는데 2008년 4월에 9억 2천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유치권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자, 뭐 임차인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등기부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낙찰 이후에 등기부도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 ENC로부터 무려 3억 8,500만 원의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미수금이 있을 경우라도 점유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 주장하는 부분이 맞다라면 그러면 유치권자와 만나서 자, 이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되느냐, 또 이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또 대화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만 성립하는데, 자, 이 사건은 집행관이 조사한 시점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미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조금 그림을 키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이 기록이 현황조사 보고서가 경매가 시작되면 곧바로 집행관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입문의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기록을 공시를 이미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했다라고 여러분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의 유치권자는 물론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점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입증만 한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되는데, 자, 현황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 음성에 공장을 짓다만, 자, 짓다 말고 경매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을 짓다 말아서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 대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005년도에 4억에 감정이 됐고, 자, 이것이 2억 5,700에 낙찰된, 자,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채무자가 제약회사였죠. 제약회사의 뭐 공장이나 사무실 또는 창고로 서려고 이렇게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건물로 볼 수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건물이 아니니까 경매 대상도 아니고 그 아래쪽에 토지만 경매 대상인 사건입니다. 자, 이 빨간색 부분이 경매 대상인 토지고요. 자, 아래쪽에 노란색은 도로죠. 자, 도로와 접하는 모양이 좋은 토지가 경매 대상입니다. 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이 최초에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은 낙찰 이후에 지워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아래쪽에 건설회사가 5억 7천여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것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토지만 대상이었고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죠. 자, 토지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되겠죠. 또는 자, 유치권자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다라면 철거 대상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건물을 살리는 쪽으로 유치권자와 토지 낙찰자가 타협을 해도 되겠죠. 자, 앞으로 계속 건축하는 내용을 이 공사업자 유치권자에게 맡기고 희성된 건물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 건축 허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넘기는 이런 정도의 타협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서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자,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유치권은 가짜라고 보는데요. 자, 이것이 2억에 감정되고 자, 2억 천에 낙찰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취하된 사건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자, 이 등기부상으로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아파트에 유치권을 신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자, 본인은 만나서 아파트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당연히 점유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는데 채무자나 유치권자를 만나지는 못했고 앞집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를 거부했고요. 자, 관리실에 가서 공사한 것을 알고 있느냐? 자, 공사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의 유치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짜인데다가 관리소에서 공사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면 이것은 허위의 유치권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 정도면 입찰을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유치권의 본래의 권리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사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소유자나 낙찰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권리, 계속 점유할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할 수가 없죠. 빚겨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명령의 대상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법원에서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부담하기 전까지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해줄 때까지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죠. 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유치권자도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에 계속 눌러서 점유하고 있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유치권자는 진정한 유치권자죠. 자, 그렇다면 낙찰받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허위의 유치권자라면 그때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허위의 유치권자라는 것은 낙찰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허위의 유치권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치권과 관련된 물건을 주택이나 건물을 낙찰받으신다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이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찰받고 인도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끝을 낼 수가 있죠. 만약에 허위의 유치권인 것을 입증 못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따로 명도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닐 경우는 결국 인도명령이 아니고 명도 소송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죠. 자, 명도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상대방 유치권자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낙찰자가 입증을 못하면 결국은 일정 부분 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전 채권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낙찰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자, 그것을 입증할 정도가 되면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전채권을 내가 부담할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부담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부담할 금액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정한 다음에 낙찰을 받으시고, 자, 소송을 해서 그 금액을 다 물어주든지 아니면 물어주려고 생각했던 금액 이하로 조정을 통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 입찰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이나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신다면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은 모든 유치권이 일단은 가짜일 거라는 전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라는 입증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것은 진짜니까 그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부담을 하든지 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아니어도 좋은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짜일 가능성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자, 어떻게 접근할 건가? 자, 일단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서류는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람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현장에 가서 정말 공사를 했는지, 자, 공사를 하지 않고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유치권 주장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웃 사람에게 듣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실 경비원에게 공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죠. 만약에 공사를 했다면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실제 못 받았는가. 공사를 했지만 전액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다 받고 유치권을 신고하는 허위 유치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말 못 받았느냐, 미수 금액이 정말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수 금액이 사실은 1,000만 원인데 이것을 5천만 원 이렇게 과장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사한 것이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되겠죠. 자, 대부분 공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공사를 했다 그래도 돈을 다 지불한 경우가 또 많고, 자, 일부 지불 안 했지만 실제 주장하는 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밝혀내기는 좀 세월이 흘려야 되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임한다는 것. 다양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원의 서류를 볼 수 있다면, 법원의 유치권에 관계된 서류가 달랑 신고서 하나만 들어와 있을 때도 있지만, 허위의 유치권일 때는, 자, 이 법원의 서류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주장, 많은 양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위인 것 사실은 그 서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관계된 사건은 법원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시도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물론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열람을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유치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게 될 겁니다. 자,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허위라는 걸 찾게 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열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몇십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역시
이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용인시 배감에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꽤 규모가 큰 공장인데요. 이것이 2005년 12월에 13억여 원에 감정이 되고 2006년 3월에 최종적으로 9억 6천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이 공장의 채무자는 신 씨입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자,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치권 무려 3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각각 1억 5천, 2억 7천만 원. 그래서 합계 4억 2천이나 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 한 사람은 채무자와 이름이 비슷한 신 씨입니다. 자, 나중에 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공장을 제가 낙찰받기 위해서 유치권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유치권에 대한 조사를 동네 주민을 만나서 공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들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원의 기록에서 유치권 신고서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은 경매가 2005년 4월에 시작됐다는 것. 자, 기억해 두시죠. 자, 이것을 지우고 법원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법원에서 유치권자가 신고한 유치권 신고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4년 3월 달에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대금 1억 5천을 못 받았다. 그래서 2005년 7월 달부터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개시하고 있다라고 유치권자 신 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점유일자가 중요하죠. 경매는 2005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유는 경매가 시작된 이후죠. 자,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아래쪽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유치권자가 사업자 등록을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 개시일이 2004년 9월입니다.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공사 계약서는 2004년 10월인가?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업 이후에 개업 이전에 공사를 계약했다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 5월에 공사 계약을 했고 그때 사업자 등록 고무인을 이미 찍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2004년 9월, 공사 계약은 2004년 5월인데 이때 벌써 고무인을 찍었습니다. 자, 사업자가 신규로 나왔는데 없던 도장을 찍었죠. 허위란 것을 스스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조금 희미합니다만 자, 위에 부분만 말씀드리죠. 자, 이 공사 계약서를 2005년 3월 달에 계약서를 썼다라는 것인데 자, 실제 공사는 2004년 3월에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공사를 2004년 3월에 했는데 거짓말을 한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게 이때다 보니까 날짜를 착오로 잘못 기록한 거죠. 자, 이 유치권과 관련한 3개의 기록이 모두 거짓으로 다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가짜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원의 서류를 볼 수만 있다면 쉽게 유치권이 가짜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을 드릴까요?
자, 다음은 울산의 모텔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모텔의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자, 감정가 5억 7천이 2억 8천7백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임차인 박 씨가 모텔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등기부를 보면 농협의 건저당 설정 이후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기록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가 유치권 1억 3천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텔의 유치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고, 개보수 했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많은 물품을 새로 구입해서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개보수 했다면 리모델링 개보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물품은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어렵겠죠. 자, 낙찰자는 그렇다고 이 1억 3천이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어떤 비용인가 1억 3천이 보수 비용인지 물품 대금인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 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낙찰받고 타협하는 걸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소송으로 간다면 오랫동안 고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액이 뭔지를 먼저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서울시의 오피스텔 조그만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45평방미터의 작은 오피스텔인데요. 자, 감정가가 1억 1천만 원이고요. 최종적으로 2,65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을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마도 사채업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유치권자가 있고,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며,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며, 시설 투자금 4억 원, 이것을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자, 1억 천의 감정가에 4억의 시설 투자금 유치권. 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 4억 원은 유치권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공사한 대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면 그것은 유치권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자, 이것은 역시 현장에 가서 자, 어떤 내용인지 정말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금인지 확인하고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현장 조사에 의해서 많이 허위인 것이 밝혀집니다. 또 그 관련자와 대화하면서 유치권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나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또 하나, 유치권은 소송했을 경우에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허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고 해결할 자신이 있을 경우에 입찰하셔서 인도명령이나 아니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유치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 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문제의 모든 열쇠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사람을 통하면 결국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절실하게 방법을 찾으시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유치권이라고 피하지만 마시고 가능성 있는 물건은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